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전교과서 4, 2학년 2학기 제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토끼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전 글의 종류는 고전소설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대기적 구성이다 라는 거죠.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추보식 구성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평면적, 성격이 변화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이면 선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으로 가는 거고요. 또 전형적인 인물, 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우연적이다. 자, 뭐 이제 토끼가 용궁에 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비현실적인 아주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어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글을 쓸 때만 나타내는 문체와 운문체, 낭독하기가 편한 운문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죠. 대부분 행복한 결말이고, 그리고 주제는 권선, 징악,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내용이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마이노트에 꼭 정리해 두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북의 용왕은 우연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서 우연성. 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줄 약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효험이 있는 약은 어느 곳에도 없고 용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다. 그러니까 임금이 존재하던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한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에는 한 토끼에 간이 특효약임을 알려주자. 용왕은 기뻐하며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올 신하를 찾는다. 토끼의 간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신하가 모인 중 별주부가 앞으로 나서면 자기가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아뢰자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충성심을 칭찬한다. 이리하여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는 토끼를 만나 용궁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성한 먹을거리를 자랑하기도 하고 육지에 살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협박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수궁에 가자고 토끼를 꼬드긴다. 결국 토끼는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 지난해 새로 맞이한 아내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용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용궁에 가는 거죠. 토끼는 별주부와 함께 물가로 내려와 별주부의 등에 올라타 앉았다. 그러고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잠시 후 몸이 두둥실 뜨는가 싶더니만 어느새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자, 이게 토끼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눈을 떠보니 오색 구름이 찬란하게 궁궐을 휘감고 있었는데 문 위에는 북해 용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북해 용궁이 바로 뭡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용궁 문 앞에는 많은 졸개들이 삼엄하게 들어서 있었다. 별주부가 토끼에게 이르기를, 주부라는 게요, 이게 뭐냐면 벼슬 이름이에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벼슬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 언제냐? 조선시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잠깐 들어갔다 올 것이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게 하고는 용왕 앞에 나아가. 근데 왕이 또 나오죠. 조선시대라는 거예요. 왕이 나오죠. 토끼를 잡아온 사연을 알리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배경이다 라는 거죠. 수궁 신하도 나오죠. 또 신하도 이것도 조선시대임을 알려주는 거죠. 만세를 부르고 병등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토끼를 바삐 잡아들이라고 분부했다. 왜 만세를 불렀어요?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부도사가 나조를 거느리고, 이 금부도사, 나졸 다 이런 것들이 다 조선시대의 벼슬 이름들이죠. 토끼는 홀로 앉아 별주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의 금부도사가 나타나 어명을 전하고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고 나졸들은 좌우로 달려들어 토끼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었다. 그러고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용왕 앞에 무릎을 꿇렸다. 토끼가 겨우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는 우뚝한 관을 쓰고 비단 옷을 걸친 용왕이 앉아있고 좌우에는 온갖 신하들이 빽빽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용왕 앞에 끌려오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용왕이 토끼에게 가로되 과인은 수궁의 으뜸인 임금이여 너는 산중에 조그마한 짐승이라. 자, 요게 이렇게 끊어서 보면 과인 임금은 뭐예요? 으뜸이고 너는 조그만 짐승이다. 이것은 뭐예요? 대조법과 차이점이니까 대조법과 대구법이 사용됐습니다. 너는 산중에 조그만 짐승. 나는 크고 너는 조그매.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토끼에게 희생이 당연한 것임을 말하기 위한 전제예요. 과인이 우연히 병을 얻어 고생한 지 오래되었도다. 내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별주부를 보내어 너를 데려왔으니 너는 죽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마라. 희생을 그냥 강요하는 거죠. 너 죽은 후에 비단으로 몸을 싸고 구슬로 장식한 관에 넣어 천하의 명당자리를 묻어줄 것이니라. 또한 과인의 병이 낫게 되면 마땅히 사당을 세워 너의 공을 표하겠노라. 이것이 산중에서 살다가 호랑이나 솔개의 밥이 되거나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어찌 영화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영화로운 일이다 이 소리죠. 서로이법이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 있는 용왕의 성격, 태도를 알 수 있죠. 토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용왕의 어떤 태도? 이기적인 태도요. 이제 토끼는 용왕의 말을 듣고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라는 거죠. 자, 먼저 아니죠.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과인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니 너는 죽은 혼이 되더라도 조금도 나를 원망하지 말지어다 하고는 즉시 토끼의 간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뜰 아래 늘어서 있던 나졸들이 토끼의 배를 가르려 일시에 달려들었다. 이때 토끼는 용왕의 말을 듣고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별주부의 말에 속았다라는 거죠.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거죠. 한자성어 잘 기억해 두세요.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꿰는 말, 속이는 말이죠.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왔으니 어찌 이런 재앙이 없을 소냐. 이제는 날개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히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 것이요 축지법을 쓸지라도 여기서 능히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요.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소리죠. 이런 걸 한자성어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유고, 고립무원, 고립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소리야. 토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되
옛말에 일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풍유법이에요.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하는 것. 풍유법이다. 어제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하리요 하더니 문득 한 묘한 꾀를 생각해낸다. 묘한 꾀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얼굴빛을 태연스럽게 하고 고개를 들어 용왕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능청스러운 성격이죠. 제가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다. 용왕님은 수궁의 임금이시오. 저는 산중에 하찮은 짐승을 따름이옵니다. 용왕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만일 제 간으로 용왕님의 병환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어찌 한낱 간타이를 아끼겠나이까. 아끼지 않겠다라는 소리죠. 게다가 죽은 뒤에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사당까지 세워주신다고 하니 그 은혜는 하늘과 같이 넓고 크나이다. 비록 지금 죽는다 한들 어찌 조금이라도 여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애달픈 바는 제가 비록 하찮은 짐승이오나 보통 짐승과 달라 지금 간이 없나이다. 지금 간이 없다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토끼의 꾀죠 이게. 저는 몰래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난 까닭으로 아침이면 옷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밤낮으로 향기로운 풀을 뜯어먹고 사옵니다. 자신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토끼의 특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간도 빼놓고 다닐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죠. 제 간이 영약이 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간을 달라고 심히 보채지요. 저는 이런 간절한 부탁을 매번 거절하기 어려워 간과 염통을 함께 꺼내 맑은 개국물에 여러 번 씻어 높은 산 깊은 바위 틈에 감춰두고 다닌답니다. 감춰두고 다닌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을 숨겨놓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간을 숨겨놓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 여기에 따라온 것이니 만일 용왕님의 병환이 이러한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고 도리어 자라를 꾸짖었다. 도리어 자라를 꾸짖었다라는 거죠. 아주 화낼 사람이 화내는 게 아닌데 적반하장이죠. 내 진정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데 어이 이러한 사정을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너야말로 진실로 간사한 놈이라다. 천지간에 어느 짐승이 간을 내고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얕은 꾀로 살기를 도모하나 과인이 어찌 허무맹랑한 거짓에 속으리요. 내가 과인의 병을 고치면 물론이요 임금을 속이려 한 죄로 엄한 벌로 다스리리라. 용왕의 지엄한 꾸짖음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젠 속절없이 죽는 수밖에 없다며 곰곰이 앉아 생각하다가 다시 웃으며 아뢰었다. 태어남을 가장하는 거죠. 용왕님은 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옵소서. 제 배를 갈라 간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협박하네요. 만약 없으면 용왕님의 병환도 고치지 못하고 부질없이 저만 죽을 따름이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찌 간을 얻겠사옵나이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용왕님은 깊이 헤아리소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뭐하는 거예요? 용왕을 위협하는 거죠? 내 배 갈라서 간 없으면 어떨 건데?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79쪽.
나온다부터 가봐야 되겠네요. 용왕이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거니와 또 토끼 얼굴색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심히 의아해졌다. 이제 뭐요? 용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 말과 같을진데 어째 간을 들이고 내는 표가 과연 있는가? 토끼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생각하며 기뻐하며 생각하되 이제는 살아날 방도가 생겼도다 하며 바로 여쭈었다. 이 세상에 온갖 날짐승 길짐승 가운데 저만 홀로 특별하게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이 있어옵니다. 용왕은 그 말을 듣고 짐짓 놓아여 꾸짖었다. 내 말이 진실로 간사하다. 모든 날짐승 길짐승은 물론이려니와 어찌 간을 출입하는 곳이 있겠는가? 토끼가 다시 여쭈었다. 제가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의 내력을 말씀드리리라. 대개 하늘은 자시에 열려 하늘이 되었고 땅은 축시에 열려 땅이 되었고 사람은 인시에 생겨 사람이 되었고 만물은 묘시에 나와 짐승이 되었사오니 묘라는 글자는 곧 저의 별명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의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제가 모든 짐승의 처음이 되니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다는 기린도 저의 아래이고 굶주릴지언정 좁쌀은 주워먹지 않는다는 봉황도 저만 못하옵니다. 지금 자기가 뭐예요?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늘과 해와 달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 간을 들이고 내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용왕님께서 만일 믿지 아니하신다면 그만이려니와 믿으신다면 제 몸을 자세히 살펴보옵소서라고 말하며 지금 여유롭게 용왕을 뭐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용왕의 말이 하도 그럴듯한 용왕이 그 말이 사실인가 나절들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니 과연 엉덩이에 간을 들이고 내는 듯한 구멍이 별도로 있었다. 이것은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이죠, 학문? 응가가 나오는 거. 그래도 용왕은 의욕이 가시지 아니하였다. 내 말대로 간을 내는 곳이 있는 듯하나 간을 넣을 때도 그리로 넣는가? 토끼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 개교가 거의 맞아 간다 하고 여쭈었다. 저에게는 다른 짐승과 같지 아니한 일이 많사오니 잉태를 할 때는 보름달을 바라보아야 잉태를 하고 새끼를 낳을 때는 입속으로 낳습니다. 이런 까닭에 간을 넣을 때는 입으로 넣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용왕이 더욱 의심을 말했다. 내가 간을 들이고 낼 수 있다 하니 뱃속에 간이 있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배를 갈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토끼가 다시 여쭈었다. 제가 비록 간을 들이고 낼 수는 있으나 그 또한 정해진 때가 있사옵니다. 매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뱃속에 넣어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간직하고 보름부터 금음까지는 배에서 꺼내 옥처럼 깨끗한 계곡물에 씻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깨끗한 바위 틈에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둔답니다. 그렇게 제 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별주부를 만날 때는 5월 하순이었습니다. 만일 별주부가 용왕님의 병원이 이렇게 위급함을 미리 말했더라면 며칠 기다렸다 간을 가져왔을 것이니 이는 모두 별주부의 미련한 탓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별주부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별주부의 탓을 하고. 자, 이렇게 토끼는 아주 굉장해요. 임기응변이 대단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대개 수궁은 육지의 사정이 밟지 못한 까닭에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용왕이 속는 이유예요. 토끼의 말에 속는 이유. 육지 동물의 사정을 잘 몰라요. 용왕은 토끼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헤아리되 만일 저 말과 같을진데 배를 갈라 간이 없음 애써 잡은 토끼만 죽일 따름이요 다시 누구의 간을 얻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살살 달래어 육지에 나가 간을 가져오게 하람이 옳도다 하고 좌우를 명하여 토끼의 결박을 풀고 자리를 마련해 편히 앉도록 했다.
토끼가 자리에 앉아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는 용왕이 가로되 도선생은 과인의 무리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기에 호칭이 너에서 초선생으로 바뀌었죠. 호칭이 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용왕이 소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끼의 거짓말에 속이 하고 옥으로 만든 술잔에 귀한 술을 가득 부어 건너며 재산 미로하니 토끼가 공손히 받아 마신 후 황송함을 아뢰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그때 한 신하가 문득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이 듣사오니 토끼는 본디 간사한 짐승이라옵니다. 바라옵건대 토끼의 간사한 말을 고지 듣지 마시고 바삐 가는에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어때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모두 바라보니 간언을 잘하는 자가살이었다. 간언, 간사한 말이 아닙니다. 충고하는 말이에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언이라는 말에 또 이거 한자어 시험 잘 나옵니다. 말에 뜻 묻는 문제. 간언이란 말은 간사한 말이 아니라 임금에게 옳지 못한 일을 잘못을 뭐하는 말 고치도록 하는 말이 바로 간언이다. 충성심에서 나오는 말이 간언이에요. 자, 자가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토끼의 말을 고지 듣게 된 용왕은 기꺼워하지며 말하였다. 토선생은 산중에 점잖은 선비인데 어찌 거짓말로 과인을 속이겠는가? 경우 부질없는 말을 내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결국 자가사리가 분함을 못 이기고 할 일 없이 살 일 없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토끼 거짓말 안 한데도 이렇게요. 용왕이 이제 넘어갔어요. 아주. 용왕이 이에 크게 잔치를 열어 토끼를 대접하였다. 온갖 귀한 음식이 옥으로 만든 쟁반에 쌓여있고 세상에 보기 드문 귀한 술이 잔마다 가득하고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는 미녀들은 쌍쌍이 춤추고 노래하였다. 토끼가 술에 흠뻑 취해 속으로 생각하되 내 간을 줄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구나 하였다. 자,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이 남고 있죠. 용왕이 다시 토끼에게 말하였다. 과인은 수중에 거하고 그대는 산중에 살아 물과 땅으로 나뉘어 있더니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 그대가 과인을 위하여 간을 가져온다면 과인이 어찌 그대의 두터운 은혜를 저버리리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후하게 보답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할지니 그대는 깊이 생각할지어다. 토끼가 웃음을 참지 못하나 조금도 얼굴색을 바꾸지 아니하고 기쁜 듯이 대답하였다. 대왕은 너무 염려 마옵소서. 분에 넘치는 용왕님의 너그러운 덕택에 보잘것없는 목숨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어찌 생각지 아니하겠나이까. 저는 간이 없더라도 죽고 사는 것에는 관계가 없으니 어찌 아끼겠나이까. 이에 용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잔치를 마친 뒤 용왕이 곁에 선 신하에게 명하여 토끼를 모시다가 편히 쉬도록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토끼가 따라 들어가 보니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병풍과 진주로 엮은 주렴이 사방에 드리워져 있었고 저녁 식사를 받고 보니 인간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진수성찬이었다. 아주 그냥 좋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나 토끼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만 했다. 왜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한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좌불안석이라고 하죠. 내 비록 잠시 속임수로 용왕을 속였지만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겠지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튿날 용왕을 뵙고 아뢰었다. 용왕님의 병환이 심상치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육지나가 간을 가져오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의 작은 정성을 굽어 살피옵소서.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별주부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다시 토선생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나갔다 오라. 별주부는 하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 명을 받들었다. 용왕은 다시 토끼에게 당부하기를 그대는 속히 돌아오라 하고 진주 200개를 주며 말하였으나 이것이 비록 변변치 않으나 과인의 정성을 표하기 위한 것이니 우선 주노라. 토끼가 공손히 받은 후에 용왕에게 하직하고 나오되 수궁의 모든 신하들이 대궐 문밖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그러나 자가사리만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왜 자가사리만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가사리만 나오지 않은 이유는 토끼의 계략을 뭐했기 때문에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략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야 토끼는 다시 별주부의 등에 올라앉아 너른 바닷물을 건너 육지에 이르렀다. 별주부가 토끼를 내려놓으니 토끼는 기쁨에 겨워 노래하되 그물을 벗어난세요. 이제 진실로 그물을 벗어난세요. 함정에서 도망나온 범이로다. 벗어난세 범. 자, 이 네모칸 친 부분은 어디를 말하냐? 용궁을 말하는 거죠. 자, 새하고 범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토끼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나의 묘한께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고향산천을 다시 볼 수 있었으리요 하고 팔짝팔짝 뛰놀았다. 별주부가 이런 토끼의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우리의 갈 길이 바쁘니 그대는 속히 돌아갈 일을 생각하라.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미련한 자라야 뱃속에 든 간을 어이 들이고 낼 수 있겠느냐. 이는 잠시 나의 묘한 깨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희 용왕과 수궁 신하들을 속인 말이로다. 또 너희 용왕이 병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예부터 전해지는 풍마우불상급이란 말은 이를 두고 이름이라. 풍마우불상급, 바람난 말과 소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 별주부야, 아무 걱정 없이 산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던 나를 유인하여 너의 공을 이루려 하였으니 수궁에서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털이 꼿꼿이 서는 듯하다. 너를 죽여 나의 분을 마땅히 풀어야 하겠지만 내가 나를 얻고 만리창파 너른 바닷길을 왕래하던 수고를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죽고 사는 일은 모두 하늘의 명에 달린 것이니 속히 돌아가 다시는 부질없는 상을 내지 말라고 용왕에게 전하여라. 나는 청산으로 돌아가노라. 자, 죽고 사는 일, 여기 보세요. 죽고 사는 일은 모두 하늘의 명이 달린 것이다. 인명은 뭐다? 제천이다. 인명, 사람의 목숨은 달려있다. 어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도망갔어요. 이때 별주부는 토끼 간 곳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여 가로되 충성이 부족한 탓에 간특한 토끼에게 속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우리 용왕과 신하들을 대하리요.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만 같이 못하도다. 죽는 게 낫다 이러고 토끼에게 속은 사인을 잡고 바위에 붙이고 머리에 바위를 부딪혀 죽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별주부가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별주부가 떠난 뒤 소식이 없자 용왕은 거북을 보내어 자세한 사정 알아오라 분부했다. 거북이 즉시 물가에 이르러 살펴보니 바위 위에 글이 붙어있고 곁에 별주부의 시체가 있었다. 거북이 돌아와 용왕에게 아뢰니 용왕이 별주부를 불쌍히 여겨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여러 신하들은 산중에 하찮은 토끼가 수궁의 군신을 속인 죄를 묻기 위해 토끼를 잡아들여야 한다면 용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용왕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다. 과인이 하늘의 명을 모르고 무고한 토끼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으니 어찌 현명하다 하겠느냐. 그대들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용왕의 생각이 바뀐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게 된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 자, 하고는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죽으니 그때 용왕의 나이가 얼마나 됐냐? 1080세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고전소설의 비현실성. 태자와 여러 신하들은 애통해하며 성대하게 장사를 치르니 그 광경이 매우 엄숙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앞쪽으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 글 74쪽입니다. 우리 글 74쪽. 고전소설의 특징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토끼전 들여다보기. 갈래 고전소설이면 우화소설이고 풍자소설이면 판소리 소설인 토끼전. 자, 성격 읽어보시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는 토끼의 간이며 주제는 화왕된 욕심에 대한 경계. 이게 토끼의 자세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토끼의 입장에서의 주제죠. 특징,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동물을 의노하여 인간 세상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짜임을 한번 읽어보시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징성. 등장인물의 성격. 토끼는 화욕이 있지만 침착하고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가 많다.
상징은 힘없으나 지혜로운 백성. 용왕,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사리 판단이 어둡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지배계층. 별조부, 충성스럽고 우직하나 어리석다. 충성스러우나 어리석은 신하. 자가살이, 분별력이 있는 신하예요. 소신이 뚜렷하고 지혜로운 신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반영된 사례상.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사회다. 자, 반영된 부분. 자, 용왕이 있고 용왕의 명령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배계층의 횡포가 심하다. 용왕의 건강을 위해서 토끼의 생명이 좌우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토끼의 지혜에 용왕과 신하들이 조롱을 당하고 용왕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토끼전에서 일반 서민들의 바람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시죠. 자, 소통 맥락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학작품의 주체적인 수용. 작품은 시대를 따라 다르게 소통될 수 있고, 독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작품이 강조되는 의미가 달라지고, 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고전소설의 일방적인 특징은 아까 했었으니까 요거 잘 한번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토끼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오마이노트와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